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제였던가? 주변 사람들은 다들 엄마의 죽음으로 호들갑을 떨어댔지만 나는 먼 거리에 장례식장까지 가는 게 걱정이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잠을 좀 자고 싶다. 믹스커피와 담배로 밤을 샜다. 장례식장 밀크커피는 꽤 맛있었다. 엄마의 친구들로 보이는 노인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우는 것이 몹시 이상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 아닌가? 저들도 언젠가는 다 죽을 텐데 피곤이 섞인 나는 그 울음소리가 썩 듣기 싫었다. 메르소 씨, 관을 닫아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님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말을 하고 나니 그 사람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무언가 변명을 할까 했지만 간두자. 드디어 기나긴 장례식이 끝났다. 잠에서 깨고 보니 금요일이었다. 경조 휴가를 받아 평일에도 쉬게 된 것이다. 오늘은 뭐하지? 고민하며 길거리를 방황하던 찰나 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서로 썸 비슷한 걸 탔었지. 마리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흐지부지 됐었지만 우리는 근처 밥집에 들어가 내일은 낮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메르소도 사표 낸 거예요? 평일인데 왜 회사를 가지 않냐는 질문이겠지. 나는 무덤덤하게 엄마가 어제 죽어서 라고 대답했다. 마리는 놀란 눈을 했다. 엄마가 죽은 건 내 탓이 아닌데. 우리 영화나 볼까요? 우리는 곧바로 코미디 영화를 봤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화기애애해졌다. 영화를 보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마리를 의식하니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영화관에서 나와 그녀는 우리 집으로 왔다. 그날 밤은 길었다. 어느 하루 담배를 피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니 옆집에 사는 레몽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레몽은 단지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이었다. 포주라는 소문도 있고 유부녀 킬러에 바람둥이에 사람들 등쳐먹는 양아치라는 소문까지. 하지만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와 나누는 대화가 썩 재밌기만 한걸. 그래서 그때 제가 확 잡아 끌었죠. 재밌는 얘기네요. 그죠? 맞아.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제 방에 소주랑 안주 많은데 조인 하실래요? 나는 저녁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선뜻 레몽의 제안을 승낙했다. 시간이 흘러 레몽의 집. 그는 술이 몇 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꺼냈다. 고년한테 생활비도 다 대주고 월세도 내주고 식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일도 안 하면서 이 정도 돈 가지고 입에 불칠이나 하겠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 있죠. 저도 그 말에 열을 딱 받고는 일할 생각은 없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네가 친구들이랑 처먹는 밥이랑 커피는 내 돈으로 먹질 않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징징거리기만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레몽은 소주를 들이켰다. 당근에 명품백을 올려놨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생활비도 없다고 징징거렸으면서. 본인이 사준 가방을요? 아니요, 자기 가방이죠. 이게 괘씸한 포인트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는 아주 그냥 피가 터질 때까지 고년을 두들겨 팼습니다. 진짜로. 그전에는 한 번도 여자를 패본 적 없었거든요. 살짝 손을 댄 적은 있어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팼는데 아직도 제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게 문제죠. 정말 문제네요. 그래서 말입니다. 저한테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눈치를 보더니 혹시 지금까지 자기 얘기가 어땠는지를 물어왔다. 그 여자를 혼내고 싶은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계획은요. 일단 카톡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급나게 받은 고년이 돌아오면 잘해주는 척 하면서 하룻밤을 보내고는 거사가 딱 끝나자마자 침을 얼굴에 칵 뱉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꺼져. 한껏 들뜬 표정으로 계획을 풀어놓던 그는 갑자기 말을 우물쭈물 이어갔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글 재주가 영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사과 카톡을 대신 좀 써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승낙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나는 곧바로 그에게 휴대폰을 받아 장문의 카톡을 보냈고 편지를 읽은 그는 아주 흡족해하며 우린 이제 깐부라며 말을 놓기 시작했다. 친구야, 진짜 고맙다. 나는 그와 친구가 되어도 별 상관이 없었다. 나는 레몽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는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건 사실이었다. 그는 나를 마중하며 사나이끼리는 언제나 서로 이해하는 거라는 등 엄마 일은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등 격려의 말을 쏟아내고는 돌아갔다. 나는 그 말에 공감했다.
누구든 한 번쯤 겪어야 할 일이지. 어제는 마리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마리아의 만남도 꽤 오래됐지. 감상에 빠져있는 찰나였다. 그때 갑자기 마리는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난 솔직하게 말했다. 널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건 별 의미도 없기도 하고.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마리는 별것 아닌 일에 다시 웃었기에 나는 그녀에게 키스해 주었다. 혹시 나랑 결혼할 생각은 없어? 딱히 상관은 없어. 그래도 너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나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잘 모르겠는데 딱히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가 결혼을 요청했고 나는 승낙을 했을 뿐이야. 메르소, 결혼은 엄청 중대한 일이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럴 필요는 없어. 혹시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청혼했어도 이렇게 받아줄 거야? 안 될 건 없지. 그녀는 생각에 빠진 듯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말했다. 너는 엄청 이상한 사람이야. 난 할 말을 딱히 찾지 못해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팔을 잡고는 결혼하자고 하였다. 그래,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좋아. 그때였다. 맞은편 집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레몽이었다. 카톡이 성공한 모양이었다. 이내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비명소리와 함께 몇 차례 울려 퍼졌다. 계단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나는 굳이 무슨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내 경찰이 도착했다. 레몽의 집에서는 먼저 피멍이 든 여자가 뛰쳐나왔고 경찰은 레몽을 급히 체포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열어보니 레몽이었다. 아 잠깐 괜찮지? 나는 그를 집으로 들였다. 그는 내 침대에 걸터앉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아 계획은 성공이지. 집으로 왔고 떡도 치고 딱 침 뱉고 쌍욕을 뱉었어. 그런데 인연이 갑자기 내 뺨을 때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레몽은 분노에 가득 차 보였다. 화가 치밀어서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었지. 속은 시원했는데 이 개같으니 경찰을 부르고 말이야. 그러게 정말 나쁘네. 내 말을 듣는 레몽은 몹시 흡족한 듯 보였다. 하여튼 경찰한테 뭔가 둘러댈 거리가 필요해. 혹시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증언해 줄 수 있을까? 나로서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일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딱히 어려워 보이진 않았기에 그냥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때였다. 뭐야 너 괜찮아? 얼굴이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고꾸라졌다. 암입니다. 그렇군요. 난데없는 암 판정을 받았다. 1기도 2기도 아니다. 4기였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행의 문을 하나, 둘, 셋, 4번이나 두드려 왔던 것이다. 의사는 내 앞에서 신약이 나왔느니 하는 얘기를 늘어놨지만 뭔가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장난처럼 느껴졌다. 정말로 투약 안 하실 거예요?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황급히 병실로 옮겨졌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강제 금연은 참 괴로웠지만 며칠 지나니 점점 괜찮아졌다. 다만 불현듯 병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마리랑 데이트하고 싶네. 나는 하루하루 과거를 되짚으며 시간을 보냈다. 내 방의 물건 하나하나, 풍경 하나하나, 내 기억으로부터 소홀히 하고 잊어왔던 것들을 더 많이 이끌어냈다. 그러던 날 우연히 간호사들이 병실 앞에서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다. 이대로는 가망이 없다고. 길어야 몇 주일일 거라고. 그렇다. 한참 나중에야 일어날 줄 알았던 죽음이 이제는 확정된 사실이 되어 코앞까지 다가왔다. 난데없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려왔다. 매일매일 동이 틀 때까지 밤을 새고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헐떡이는 개처럼 숨을 몰아쉬며 온 신경을 내 심장에 집중했다. 나는 계속 의사가 말한 신약이 떠올랐다. 만약 신약으로 완치가 된다면 상상만으로 끝없는 기쁨이 차오른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을까? 이내 차분해졌다. 그래, 어차피 누구나 죽는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언제 죽는가를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무서운 건 오히려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수십 년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 나는 문득 마리가 보고 싶어졌다. 내가 죽으면 마리는 나를 잊겠지. 마리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어지는 거야. 그때였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한 손에 성경을 든 중년이 병실에 들어섰다.
많이 놀라셨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냥 친구로서 방문한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계속 면회 신청을 하던 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저는 신 같은 거 안 믿어요. 믿지 않아도 존재하십니다. 선생님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요. 목사의 눈은 확신에 차 보였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죽음이란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맞이하려고요. 선생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는 내 대답에 흥분하는 듯했다. 한편으론 불안하고 절박한 것처럼 보였다. 틀렸습니다.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어둠의 끝에서 신의 얼굴을 보죠. 당신도 그럴 겁니다. 물론 나는 누군가의 얼굴을 보았다. 밝게 빛나는 마리의 얼굴을.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괴로운 삶을 사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신은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다만 당신은 지금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알 수 없을 뿐이죠. 저는 그런 당신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강렬하게 폭발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는 기도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목이 터지도록 욕을 퍼부었다. 이 순간 나는 분노 사이 미묘한 기쁨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와르르 쏟아냈다. 당신은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살아있다는 확신이. 나에게는 당신보다 훨씬 더 깊은 확신이 있어. 삶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죽는 나를 코앞에 둔 지금 이 감정이 바로 그 증거지. 당신은 이 기분을 알아? 언젠가 당신도 이 기분을 느끼게 될 거야.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일을 하든 이게 바로 당신 말이 망상이라는 증거야. 이해가 돼? 너희가 선택받은 것 같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결말을 맞이해. 나도 그렇고 마리도 레몽도 당신도 죄다 험한 결말을 맞이한다고. 깜짝 놀란 간호사들이 달려와 나를 신부에게서 떼놓았다. 나는 기진맥진했다. 그러나 그가 나간 이후부터 곧바로 평온을 되찾았다. 커다란 분노가 내 고뇌를 씻어준 듯했다. 침대에 누우니 밤의 냄새, 소금 냄새가 내 관자놀이를 적신다. 세계는 나와 닮았다. 나는 처음으로 우주의 무관심에 가슴을 열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도 죽음 가까이에서 비슷한 희망을 느꼈을까?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 나는 그저 내가 죽는 순간에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랄 뿐이다. 자, 잘 보셨나요? 우선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 원작과 다른 부분부터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메르소는 암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2. 위스퍼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제거함. 3. 기타 현대적 설정들. 개인적으로는 그 스포일러가 작품에서 제일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빼게 됐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해설에는 큰 영향이 없도록 나름 치밀하게 구성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용이 좀 어떠셨나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요. 알베르 카미가 쓴 이방인은 너진똑 선정 오해하기 쉬운 책 2위답게 정말 많은 분들이 대체 뭔 말을 하는지 조금도 짐작 못하셨을 거라 예상됩니다. 심지어 저는 아예 이방인만 보고 카미를 이해하는 게 가능하긴 한가 싶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미 세상에는 카미가 직접 쓴 이방인의 해설본이 있으니까요. 뭐 사실은 시지프 신화가 이방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책이지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관련된 논문을 싸그리 싹싹 뒤져가며 어렵게 읽어왔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혼란스러운 이방인뿐 아니라 그 난해하다는 시지프 신화까지 이 영상에서 일타쌍피로 싹싹 훑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카미의 철학을 이해시켜 드릴 테니 전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크크크 컴온. 매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웬 매미? 이해를 위한 빌드업이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매미는요, 어둡고 축축한 땅속에서 무려 7년 동안 유충으로 살다가 지상에 올라와서는 한 달도 안 돼서 죽어버린다 합니다. 뭐 다들 이미 아는 얘기죠. 그렇다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드셨나요? 아마도 당신은 매미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생각의 뿌리에는 분명 매미의 삶이 내 삶보다 가치 없다는 믿음이 있었을 테죠.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한번 진지하게 따져봅시다. 정말로 진짜 정말로 매미의 삶이 당신 삶보다 가치가 없나요? 정말 진실만을 따져본다면,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20평짜리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괴로운 일상을 수십 년간 반복하는 인간이 매미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직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 과거 인간들은 원래 번개가 치면 신이 분노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번개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죠. 구름 속 전기장에서의 방전 현상. 과거 인간들은 원래 하늘에 뜬 태양이 밝은 빛과 따뜻함으로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넓은 우주에서 보니 태양은 그냥 불탈 뿐이었고 그냥 빛날 뿐이었죠. 물론 태양은 겁나게 뜨겁고 겁나게 커다란 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해도 그런 별이 수천억 개가 있죠. 그 거대한 은하는 또 수백 개가 모여서 은하단이 되고, 엄청 거대한 그 은하단은 또 수백 개가 모여서 초은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초은하단만 무려 1000만 개가 넘죠. 물론 그 너머에는 더 넓은 우주가 있을 거고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우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느니, 인류가 우주의 중심이라느니, 유일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라느니, 우리가 굳게 믿었던 세상의 정답들이 와장창 깨부서진 거죠. 태양은 그냥 태양인데, 번개는 그냥 번개인데, 왜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태양 신인이 신의 분노니 하면서 이상한 의미를 부여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득이 안 돼서죠. 우주에 아무런 정답이 없고 기준도 없다? 내가 매미보다 잘나지 않았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런 표현에 거부감을 느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불합리한, 부조리한 기분을 느끼죠. 그래서 인간은 만든 겁니다. 내가 매미보다 가치 있다는 증거들을요. 태양 신이나 케케묵은 관습들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이제 인간들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홍수가 일어났다. 원인을 찾고 신이 분노한 게 틀림없다. 해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인신 공양을 하자. 인간들의 이런 특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진 똑에서도 많이 했었죠. 책 사피엔스나 실존주의를 얘기할 때마다 주구장창 말했던 내용이죠. 어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종교가 남아 있습니다. 점이나 타로나 사주를 보는 사람도 많죠. 어쩌면 이것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다른 것도 살펴볼까요?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법도 사실은 인간들끼리의 땅땅 투표로 결정되는 거였네요. 나라라는 것도 그렇고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냥 우주의 관점에서는 누구의 땅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손을 끄어놓고 니꺼 내꺼 구분하는 거였네요.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이제 여러 상상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정말 큰일이 나는지, 부모와 선생은 무조건 공경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제사는 왜 지내야 하는지, 결혼식은 왜 해야 하는지, 아니 결혼은 왜 하는지 하는 기본적인 관습에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우리가 정답과 질서라고 생각했던 관습과 이데올로기는 우주의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인간이 만든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주변에 세워진 낡은 가치관들을 가차없이 무너뜨릴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왜 한민족인데?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데? 귀신이요? 어떻게 지평자표계로 고정하셨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수많은 사상이나 믿음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쉽게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살펴보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아마 머리로만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이 사실을 편협하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싫어하는 이념에만 태양신? 그거 진짜 아닌데 인간이 만든 건데 라고 말하곤 하죠. 그치만 이번엔 공감력을 좀 높여봅시다. 우리는요, 그저 그 시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당시 사람이었다면 주어진 정답에 의문을 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도 과거 사람들은 태양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교 풍습을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개가 돈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었죠. 그 상상들은 모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성의 영역에 있었고 실제 세상에서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으니까요. 와, 옛날에는 어떻게 호랑이 신을 믿었지? 곰신을 믿었어야지. 하지만 이 모든 신념과 사상이 정답이 아니라 상상에 불과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정답이라고 믿는 신념들, 요컨대 돈이 가치 있어, 과학은 진리야, 사랑은 가치 있어 같은 가치 판단부터 결혼하려면 사랑해야 해.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어린 아이와 결혼하면 안 돼. 아무데서나 똥을 싸면 안 돼. 밖에선 옷을 입고 다녀야 해. 나는 내일 죽지 않아. 같이 너무나 정답이라고 느껴지는 생각까지 모두 똑같은 관점과 똑같은 논리로 반박할 수 있어집니다. 그거
인간이 만든 건데 진짜 정답 아닌데. 맞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이 모든 게 우주에서 확인 가능한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서만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죠. 만약 어떤 상상이 실제로 기능한다 느껴진다면 그건 오직 믿는 사람들끼리의 작용에서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믿는 게 어떤 거든 간에, 그 어떤 사상이든 신념이든 간에 우주의 입장에서는 진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신화를 믿습니다. 각자마다 목표는 다 다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정답이 있고 우리는 늘 그 정답을 향해서 힘겹게 계단을 오르죠. 그 정답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영겁의 행복이, 무한한 진리가 찾아올 것이라 믿으면서요. 우리는 한 발짝 숨을 몰아쉬면서 힘겹게 계단을 오릅니다. 때로는 굴러 떨어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만 열정을 갖고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죠. 그러고 나서 지독한 노력 끝에 우리는 결국 문에 다다릅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회사에 취직했어. 우리는 강렬한 기쁨을 느끼죠. 드디어 삶의 정답에 도달했다는 짜릿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며칠이 채 되지 않았는데 도파민의 역치는 순식간에 오르고 아주 빠르게 권태감이 차오르죠. 한마디로 질린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닌가? 그때 고개를 들어보니 또 다른 문이 보입니다. 아, 저기가 진짜 정답이구나.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문을 향해 나아가고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을 찾죠. 내 집을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명품을 가지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계속 열기만 하면 다행인데요.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반복되고 나면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왜죠? 이상하네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한 거 맞아. 아니 뭐 진짜 열심히 한 거냐 하면 아니긴 하죠. 집에 와서 유튜브도 좀 봤고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좀 마셨고요. 집중을 좀 덜한 거 같기도 하고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 하죠. 우리는 또 문을 향해 가고 결국에 또 문을 엽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정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목표는 더도 높아지고 손에 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올려집니다. 자, 이제 또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정답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현타를 느끼죠? 이 길이 맞기는 한가요?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데 나는 왜 그 정답을 쫓으면서 부조리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건 아주 당연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죄다 뭐뭐주의, 뭐뭐줌, 뭐뭐교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본질은 같습니다. 진짜 정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일 뿐이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그냥 이게 사실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다이아든 금이든 실제로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만 쏙 빼놓으면 그 어떤 사상이든 우주의 진실이나 정답을 담지 못해요. 뭐뭐를 달성하면 가치가 있으니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모조리 인간이 꾸며낸 믿음의 영역이니까요. 그렇다고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괴롭고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주는 우리에게 아주 불친절하거든요. 이 사실을 간접적이게나마 알려주는 순간은 참으로도 많습니다. 야심차게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내가 치는 시험의 지원자가 갑자기 3배, 4배로 뛰는 줄은 몰랐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줄은, 갑자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질 줄은 몰랐죠. 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불행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예측 불가능하게 터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우주가 불친절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우리는 흔히 인성 쓰레기가 번개를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곧바로 천벌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냉철한 이과 출신이라도 티가 90%가 나와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맞아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묘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우주의 눈으로 봅시다. 사실은요, 나쁜 사람이 번개를 맞을 때도 있고 좋은 사람이 번개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천재지변으로 내일 죽어버릴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무병으로 천수를 살 수 있죠. 번개는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예요. 맞은 사람도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그 사람의 좋음과 나쁨은 그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세상이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잘 보살펴주고 있고 정답도 규칙도 있는 합리적인 세계라면 이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야 할 텐데 우주에는 그런 일이 아무렇게나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100% 일어납니다. 왜냐면 우리는 100% 죽으니까요.
당신은 27%의 확률로 암으로 죽고 4%의 확률로 극단적 선택으로 죽고 3%의 확률로 당뇨병, 2.5%의 확률로 치매, 1%의 확률로 교통사고 등등 총합 100%의 확률로 죽습니다. 당신은 2%에 가까운 확률로 40살이 되기 전에 죽고요. 당신이 남자라면 40살이 되기 전에 죽을 확률이 100살까지 살 확률보다 높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시간이야 유예되겠지만 결국 그 끝은 확실하죠. 우리의 죽음 역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결국 우주의 먼지가 되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공허하게 사라질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사라지고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말이 와닿지 않더라도 점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서히 깨닫게 될 겁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아주 불친절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요. 어차피 세상엔 아무런 정답도 없고 어차피 이러다가 콱 죽어버릴 인생인데 뭐하러 삶을 깎아가며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뭔가 세상에서 겉도는 이방인 같네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이 사실을 진즉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삶에 치이는 대로 되는 대로 적당히 살아가자. 그렇기에 메르소는 지 엄마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없이 아무래도 좋아 라고 말하고 여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해도 아무래도 좋아 라고 말하고 옆집 사람이 범죄를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래도 좋아 라고 말하죠. 메르소는 절대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항상 남의 질문에 대답만 할 뿐이죠. 그 또한 우주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메르소는 주변의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실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묘한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희망도 없고 지루함과 공허함만 느끼는 삶이 이상적이란 말인가요? 우주에 아무리 정답이 없다 한들 이런 삶이 정말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책을 가장 오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깨닫고 무책임과 비관으로 가득 찬 메르소의 삶, 이게 정말로 좋은 걸까요? 네. 우선 이 책을 쓴 작가 알베르 카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따라 몇몇 해설본도 주인공이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가졌다는 식으로 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체 뭐가 이상적인 겁니까? 엄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여자랑 시시덕거리질 않나? 누가 봐도 나쁜 일을 도와주질 않나? 제 여친한테다 대고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은 괜찮다 는 발언들은 메르소가 이상적인 인물이라기보단 뭔가 아무런 의지가 없는 답답한 무지랭이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 세상의 윤리관으로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딱 봤을 때는 별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뭔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 인물상이죠. 만약 이런 식의 태도를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봤으면 수동적 허무주의의 삶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을 거라고요. 나가 죽어라 이 말. 특히 무엇보다 카미 본인의 말을 가져와서 살펴보면요. 삶에서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메르소는 언제 극단적 선택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주인공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방인이 고전이 되고 알베르 카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해답은 바로 카미의 수첩 안에 있습니다. 카미는 일찍부터 자기 작품의 커다란 윤곽을 수첩에 적어두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거부, 이방인, 시지프 신화. 2. 긍정, 패스트, 반항하는 인간. 3. 사랑, 계획 중. 카미는 자신이 그린 작품 세계에 빅픽처가 있었고 그 흐름에 따라 작품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카미의 사랑 파트가 나오기 직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는 인생 최대의 부조리를 맞게 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됐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죠. 이방인이요. 이방인은요, 카미 빅픽처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최초의 작품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이방인은 카미 철학의 프롤로그이자 튜토리얼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카미가 메르소를 좋게 본 것은 태도의 방향성이지 그가 성숙한 태도를 가졌고 온전한 의식을 가지는 현인이라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갓 유비를 벗어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에 가깝죠. 이게 이방인만 읽은 사람들이 카미를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부 잡숴야 하는데 에피타이저만 먹고 식당을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요, 카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건 이방인 엔딩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인공 메르소는요, 생애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난생 처음으로 이상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에서부터 점점 메르소는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요, 일단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당신을 천천히 억제한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솔직히 별로 안 무섭죠? 맞습니다. 배 긁으면서 보는 중에 이런 질문을 받다니 이게 웬 봉변인가 싶죠?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카미식 부조리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가슴으로 이해하는 개념이거든요. 정말로요. 그래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우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에게 불친절하다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형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나 사기, 사고나 병, 소중한 이의 죽음, 취업 실패, 이별 등으로요. 이런 걸 떠올리면 됩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을 떠올려보세요. 예시에 없더라도 좋습니다. 본인이 겪은 최대한의 재수 없는 상황을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떠올려보세요. 어떤가요? 조금 괴로우시죠? 좋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주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고 상상해 봅시다. 야, 많이 힘드냐? 그거 내가 한 건데. 그냥 해봤어. 아무 이유 없음. 근데 니네들은 꼭 건방지게 니네가 만든 걸 정답이라고 믿더라. 나는 앞으로도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말해줬다.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는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서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격렬하게 고동치죠. 이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모든 게 의미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성과 동떨어진 정답을 문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삶과 희망을 추구하는 강렬한 열정이 있거든요. 이 열정은 모든 생물에게 주어진 아주 본질적인 기본적인 열망이죠. 살고 싶어! 이 자연스러운 마음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우주에 정답은 없다고? 알겠어. 그렇구나. 그런데 열받네. 우주는 그냥 존재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사실의 부조리함을 느끼죠. 그냥 원래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나를 통제한다는 생각이 들면 필연적으로 반박이 마려운 청개구리 심보를 느끼죠. 그냥 원래 그래요. 하지만 이 두 에너지는 서로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삶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후자는 삶을 뜨겁게 달구죠. 희망에 도전하다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도 우리 인간이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마지막까지 삶의 목적과 희망을 지켜내려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주의 진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진실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아셨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문을 봅시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은 그냥 인간이 만든 문에 불과하죠. 우주에 존재하는 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 문을 열면서 허무함을 느끼더라도 자신을 속여가며 강박적인 삶을 반복하겠죠. 만약 이 사실을 애매하게 이해한다면 인간이 만든 문 앞에서 크게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완전하게 깨닫는다면, 진짜 100%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문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 부조리함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내가 부조리에 순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삶에 대한 열정과 반항심이 고개를 쳐듭니다. 나도 인간이잖아? 그래요, 나도 인간입니다. 저 문을 나도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우주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인간임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역으로 언제든지 정답과 신념을 창조해내는 마법 같은 힘을 얻게 되죠. 이제 당신은 부조리의 끝에서 창조라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삶의 주인이 된 당신은 이제 맞지 않던 틀에 억지로 자신을 짜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시대가 달라지면 기존의 정답들을 적당히 수정하면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문을 입맛대로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내 맘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우주를 내 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주의 모든 현실, 이 모든 순간순간에 믿음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있는 문을 좇으며 노예처럼 괴로워하는 대신 매 찰나의 순간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삶의 목적으로 만들고 정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린 왕자 편에서 얘기했던 쿨피스 추억처럼요.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항상 에브리데이 진정한 짜릿함과 감동의 증거로서 기능할 테죠.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모험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면서 당신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처럼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매번 매 순간 끊임없이 문을 열어 젖히죠. 물론 우주는 겁나게 부조리합니다. 우리는 모조리 100% 죽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그 덕에 우리는 이 모든 찰나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고. 지금 삶이 한정판이란 얘기네. 이 얘기는 허구나 망상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위안도 아니죠. 카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그건 이미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겪고 체험하며 깨달은 사실이죠. 정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불친절한 우주를 가장 잘 이용해 먹는 법 아니겠습니까? 카미가 책을 내던 당시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피폐함과 괴로움이 만연한 시기였습니다. 삶에는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죠.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수많은 철학자들은 실존이란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방인을 쓴 카미도 그들 중 하나였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계전쟁이 끝난 지도 무려 한 세기가 지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미의 무기는 여전히 유효한 듯 합니다. 특히 이 땅에선 더욱 그렇죠. 대한민국 율이 OECD 1위라는 뉴스는 이제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강박 같은 신경증적 병리 현상은 우리 삶에서 떼어놓기가 힘들 지경이죠. 누군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정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삶의 절단이라는 최악의 일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흔하게 벌어지는 해프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카미의 철학을 듣고 보면 우리가 율 1위를 유지하는 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듯해요. 우리에겐 구조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모두는 정해진 정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기주의, 경쟁, 성과, 소비, 소유, 물신주의, 권력, 명예, 속도, 획일화, 규율, 결과주의 등등 여러 정답들을 늘여놓고 곱씹을 틈도 없이 허겁지겁 강제로 섭취해왔죠. 그 덕에 우리는 압도적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많은 정답은 양날의 검이 되어 되돌아왔고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서 있는 땅을 지옥이라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황된 믿음을, 최악의 믿음을 가집니다. 공부에서 최소 3등급 이하, 그러니까 상위 10%에 들어가지 않는 90%의 사람들은 열등하다 믿습니다. 나이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30대, 40대에 연봉 1억, 그러니까 상위 10%에 들어가지 않는 90%의 사람들은 열등하다 믿습니다. 실제로는 그 상위 10%조차도 자가 마련을 위해 수십 년 노예 계약을 박으며 삶의 부조리를 정통으로 겪고 매일같이 권태와 허무함을 느끼는데도 그들은 거의 대다수가 나도 허무하다며 여기저기에 광고를 해대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며 무조건 내 믿음이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겁나게 빨라야 하고 외모도 뛰어나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말빨도 좋아야 하고 능력도 좋아야 하고 하는 일의 결과도 다 좋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돌리고 깔아뭉개고 위에 서야만 기쁨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현자 타임을 느끼기 시작했죠. 열정적으로 삶을 시작했던 우리는 이제 왜 사냐는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라 답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삶의 가치를 잃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괘씸한 우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최악의 일에 빠뜨린다면 삶의 의미를 잃은 우리는 별다른 저항도 못하고 극단적 선택이란 카드를 꺼내 들겠죠. 여러분, 돈도 승리도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믿음이 절실했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카미의 말은요, 지금 당장 모든 믿음에서 다 벗어나서 메르소처럼 비적응적인 아싸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일종의 우화니까요. 아무튼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돈을 믿는 세상이고 기능은 여실하죠.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우리를 고취시키고요. 그러니까 안 맞거나 찢어진 옷은 수선을 하면 됩니다. 굳이 알몸으로 다닐 필요는 없죠. 다만 지금 걸친 옷이 완전 무결한 최고의 옷이라 생각하진 말자 이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원리로 기능하는지 정도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정녕 누구인지는 눈치채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끝에서 우주의 본질과 삶의 진리를 마주하곤 자연스레 이렇게 외칠 테죠. 삶의 가치는 정말로 나에게 달려있구나.